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의 룰이 곧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 연준이 이 거대 은행들의 안전 쿠션을 어떻게 손보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저 거대한 은행들이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할 수도 없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2008년 금융위기의 잿더미 속에서 나왔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GISB 추가 자본금입니다. 이걸 아주 거대한 트럭에 달린 엄청나게 강력한 비상 브레이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자, 그럼 먼저 이 특별한 규칙들이 대체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 결과물인 셈이죠. 2010년에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연준회가 사실상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라. 연준은 이 안전 쿠션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상대평가예요. 학교에서 반석차 매기듯이 전 세계 다른 은행들이랑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죠. 두 번째는 절대평가입니다. 2015년에 딱 정해놓은 기준선을 넘었나 못 넘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은 이 두 가지 성적표 중에서 더 안 좋게 나온 쪽을 기준으로 안전 쿠션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지금 고치려는 게 바로 이 균열인데요. 과연 뭘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 두 번째 방식, 절대평가에 있었습니다. 2015년에 만든 이 잣대가 이제는 너무 낡아버린 거죠. 뭐랄까, 최신 스마트폰 시대에 2015년에 만든 종이 지도를 들고 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물가도 올랐는데 잣대만 옛날 그대로인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점선, 방식 1이고요. 실선이 방식 2입니다. 보세요. 2019년까지는 둘이 거의 붙어서 같이 갔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보세요. 실선, 그러니까 그 낡은 잣대인 방식 2가 혼자서 저렇게 치솟아 버립니다. 두 방식이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연준 스스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이렇게 직접 썼어요. 2019년 말부터 두 방식의 점수 차이가 무려 20%포인트나 벌어졌다고요. 이게 바로 연준이 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 낡은 시스템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바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꼼수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받기 전날 밤에만 갑자기 샐러드 먹고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요. 1년 내내 위험하게 투자하다가 성적표 내는 날인 12월 31일, 딱 하루만 위험 자산을 확 줄여서 착한 학생인 척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이 어떤 처방전을 내놓았는지 그 정비 계획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연준의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낡은 계산법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고요. 둘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꼼수를 원천 봉쇄하고, 셋째, 일부 지표가 너무 과대평가된 걸 바로잡는 겁니다. 그럼 윈도우 드레싱은 어떻게 막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12월 31일 딱 하루치의 스냅샷만 내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일일 데이터나 월별 데이터의 연평균 값을 내라는 거죠. 이건 마치 1년 내내 운전 습관을 녹화한 블랙박스를 보는 것과 가장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딱 하루만 지켜보는 것의 차이죠.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연준은 단기 도매 자금이라는 항목의 비중을 다시 손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다른 금융기관한테서 급하게 빌리는 변동성이 아주 큰 단기 자금인데요. 이게 원래 전체 위험도 평가에서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정상인데 공식이 날다 보니까 어느새 30%까지 부풀려진 거예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20%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낡아빠진 계산법은 어떻게 업데이트할까요?
연준의 해법은 1.2라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기존 계산 공식에 이 숫자 1.1을 딱 적용해서 2015년 이후에 경제 성장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한 방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점수를 현실에 맞게 리셋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기술적인 변화가 과연 우리 현실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선 대형 은행들이 쌓아야 할 자본 부담이 살짝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말은 곧 시중에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여력이 생긴다는 뜻도 되겠죠. 물론 연준의 입장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칙을 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 연준의 조치는 시대에 뒤처진 낡은 시스템을 정비하는 현명한 재조정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세계 최대 은행들의 족쇄를 살짝 풀어주는 일종의 규제 완화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